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마지막 과목이죠. 제 4과목 위생곤충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저랑 수업하시기 전에 당연히 한 번쯤 읽어보시고 수업에 임하실 텐데요. 이 네 번째 과목의 경우에는 우리 실기책이죠. 사진을 좀 참고로 해서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요 과목은 그 실기책도 함께 봐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이죠. 위생곤충학의 개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박스 1번에 위생곤충학 일반 해가지고요. 괄호 1번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쭉 밑줄 한번 그어보는데요. 위생곤충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는 곤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학문까지 딱 밑줄을 그어주시고 직간접적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곤충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간접적으로 해치는 곤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내용에 언급이 되겠지만요. 딱 봐서 곤충을 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보는 거,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거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무서워하고 불쾌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곤충들까지 전부 다 연구하는 학문이 위생곤충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은 목적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곤충들을 왜 연구하는 거지? 자, 밑줄 쳐 보실게요. 매개곤충과 인간의 질병 사이의 그 역학적 형태를 규명하는 겁니다. 규명까지 밑줄 딱 쳐 놓으시고 1번 동그라미 하나 써주세요. 매개곤충하고 인간의 질병 사이에 어떤 역학적 연결고리가 있을까 하고 규명하는 거에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옆에 있죠. 바로 위생곤충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법을 연구하기 위한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우리에게 위해를 끼치는 곤충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 행태라든가 뭐 생활상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곤충들을 구제하는데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 2번 동그라미 써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인류의 보건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기여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3번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위생곤충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그 발달사가 괄호 3번에 나와 있는데요. 괄호 3번에 일단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 발달사는요,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생곤충학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다.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어떤 학자가 어떤 사실을 입증했는지 잘 매치시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발달사에 관련된 문제는요,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또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한 문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동그라미부터 7번 동그라미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번 동그라미에다가 우리가 일단 또 별표를 하나 할게요. 자, 보시면 1878년에요. 자, 맨슨입니다. 1878년에 맨슨에다가 네모를 해주세요. 맨슨이란 사람이 반크로프티 사상충이 그 모기 체내에서 감염 상태까지 발육한다라는 걸 처음으로 증명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반크로프티는 이제 이름이에요. 사상충의 이름인데 이 반크로프티 사상충이 모기 몸 안에서 감염 상태까지 이렇게 모기 체내에서 발육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몰랐었었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그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사상충은 그 기생충 일종으로서 아주 되게 조그만 그런 크기예요. 미세한 크기로 림프절을 통과해가지고 상피증을 일으켜요. 림프절을 침투한다고 보는 게 낫죠. 예, 림프절에 침투를 해서 상피증을 유발을 하는데 상피증이 뭐냐면은 한자를 보시면 이 상자가 코끼리 상자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고 이렇게 막 딱딱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섭죠. 그래서 그런 걸 처음으로 증명하신 분이 맨슨이다. 그래서 맨슨 그러면 사상충이 반크로프티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발육된다는 걸 처음 증명했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죠. 1898년 로스예요. 로스.
학질 모기가 말라리아를 전파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막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게 뭐에 의해서 전파되는지 몰랐었는데 로스가 학질 모기가 말라리아를 전파시키는 거야 하고 발견해내신 거죠. 입증한 거죠. 자, 학질 모기 다른 말로 중국 얼룩날개 모기입니다.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1898년에 같은 해죠. 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시몬드죠. 시몬드. 시몬드란 분이 벼룩이 흑사병. 자, 밑줄 쭉 쳐놓으세요. 벼룩이 흑사병을 전파시킨다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자, 등줄쥐가 여기서 등장하죠. 등줄쥐의 벼룩이에요. 쥐벼룩. 얘가 흑사병을 전파시킨다는 걸 입증했다. 자, 그래서요. 이 흑사병이 유럽의 중세 때 1400년대 때 막 유럽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검역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런 감염병이었는데 이게 그냥 몰랐던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알아내려던 끝에 1898년, 거의 1800년도 마지막이죠. 19세기 후반까지 와서 벼룩이 흑사병을 전파시킨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엄청난 발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죠? 위생곤충학 발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병의 원인을 알아낸 거죠. 전파 원인을.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2년 흘러서 4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1900년이 되었어요. 월터 리드라는 분이요. 황열이라는 병이 또 이집트 순모기가 전파한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황열, 이집트 순모기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리드가 학질모기가 말라리아 전파한다라는 걸 입증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잘 매치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03년에 브루스하고 나바로 두 사람이에요. 브루스 앤 나바로로 돼 있죠. 브루스 앤 나바로가 치체파리가 수면병을 전파한다라는 것을 입증했고요. 치체파리가 수면병 밑줄. 그 다음에 1909년에 니콜이 이가 발진티푸스를 전파한다라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이가 발진티푸스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16년에 클리랜드죠. 클리랜드가 모기가 댕겨를 전파한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예. 엄청나죠?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제 막 발전이 쫙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벼룩이 흑사병을 전파한다라는 걸 밝힌 시몬드. 업적이 대단합니다. 위생곤충학 발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정도 발달사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아래 두 번째 박스 보시면요. 역할 및 반응입니다. 바로 1번에 위생곤충학의 역할이 나왔죠. 자, 위생곤충은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해요. 저희가 지금 발달사에서 알아봤다시피 벼룩이 흑사병을, 황열은 이집트 순모기가, 발진티푸스는 이가, 댕기열은 모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생곤충이 곤충 연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붉은색 글씨예요. 이번에는 거기다가 밑줄 쫙 그어 놓으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에서는요. 위생곤충에 의한 질병 매개는 그 부분에다가 괄호를 쳐두세요. 위생곤충에 의한 질병 매개는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겁니다. 병원체가 뭐야 했을 때 바이러스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 바이러스 밑줄 쳐놓으시고 바이러스 동그라미.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말라리아 위에서 우리 봤죠. 그 다음 황열, 사상충증, 아까 그 방크로프티 사상충이요.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거. 그리고 흑사병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이것들을 곤충들이 매개해가지고 전파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요. 괄호 2번에 위생곤충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라고 있죠. 동그라미에 알레르기 반응 나와 있어요. 일단 제목에다가 밑줄 긋도록 할게요. 알레르기 반응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가 곤충 공포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곤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해를 주는 곤충도 우리가 함께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곤충 공포증 같은 게 바로 이제 간접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내가 물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공포증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어때요?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못하는 그런 그 반응들입니다. 자, 3번 동그라미에 피부염 나와 있고요.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 4번 동그라미는 식품의 오염 있죠. 자, 그럼 1번 동그라미에 알레르기 반응 먼저 볼게요. 땡땡 뒤에 동나방의 가루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나방 가루가 피부에 닿으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항원작용으로 인해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거나 가루에 의한 항원작용으로 기관지 천식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 피해는요, 개인차도 상당히 크고 민족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꼭 획일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감수성이 다르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 곤충 공포증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밑줄 칠게요. 심히 혐오하여 감각적 환상을 느끼는 정신분열증 환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하게 난 쟤 너무 싫어, 발 여러 개인 건 너무 싫어, 이 정도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3번 동그라미는 피부염이죠. 이 벼룩, 벌레 등의 거기다가 괄호. 얘네들한테 물렸을 경우 밑줄 쳐놓으시고요. 예, 여러분들 모기에 물리신 경험을 떠올리시면 돼요. 긁으면 너무 가렵잖아요. 그래서 안 긁고 참으면 이제 괜찮은데 잠결에라도 긁으면 가려움증 더 심해지고 상처가 나면은 이제 피부염으로 또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긁으면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식품의 오염의 경우는 이제 파리, 쥐, 벼룩 등이에다가 괄호 쳐놓으시고 얘네들이 식품의 이물질을 혼입시켜요. 그 옆에 식품의 이물질 혼입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 또 분뇨, 오물 등을 옮겨서 불결함 유발. 파리 같은 애들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뭐 쓰레기, 분뇨 이런 데 앉았다가 몸에 묻혀가지고 식품이 앉게 되면은 그렇게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식품의 오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스 곤충의 피해예요. 곤충의 피해를 보시면 자, 이 파트에서는요, 주로 해당 곤충의 그 병원체 감염 방식, 출제 경향 파이치기에 나와 있죠, 왼쪽 날개. 자, 해당 곤충의 병원체 감염 방식하고 그 질병, 어떤 질병을 매개하느냐, 그런 것들을 주로 묻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곤충하고 매개 질병을 잘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곤충의 피해 보시면은 크게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피해 유형을. 자, 곤충의 피해 옆에 이제 약간의 그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써놓으셔도 돼요. 우리 직간접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직접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피해가 있습니다. 간접 피해. 그 다음에 이제 성가심, 귀찮음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직접 피해는 기계적 외상을 이야기해요. 기계적 외상. 물리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물려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긁어가지고 2차 감염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접 피해는 이게 곤충들로 인해서 질병이 전파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간접 피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혐오감. 앞에서는 제가 이 혐오감을 간접피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할게요. 혐오감, 불쾌감, 간접피해는 질병 쪽으로 보시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성가시고 귀찮고, 성가심, 귀찮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아까는 혐오감과 불쾌감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비롯된 게 정신분열증까지 갈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질병을 전파까지는 아니지만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렇게 좀 크게 나눠주시고 그 밖에 혐오, 불쾌감, 성가심, 귀찮음을 준다. 이런 곤충을 뭐라고 하죠? 뉴슨스라고 하잖아요. 뉴슨스.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뉴슨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마다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제 경우에는 뭐 바퀴라든가 파리, 모기를 제외하고는 벌레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벌레를 좀 신기하고 이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소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쫙 돋는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마다 상당히 주관적이고요. 이런 성가심이나 혐오 불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곤충을 뉴슨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그리마 아시죠? 돈벌레라고 일명 이야기하는 기다란 몸에 다리가 여러 개이네요. 걔 이제 원래 이름이 그리마거든요. 그리마라든지 뭐 노린재, 귀뚜라미는 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도 좀 불쾌해요. 그다음 뭐 깔따구, 나방파리 요런 것 등. 이런 것 등이 불쾌곤충, 즉 뉴슨스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직접 피해, 기계적 외상을 준다. 그 다음에 간접 피해, 질병을 전파한다. 그 다음에 혐오감과 불쾌감을 준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이렇게 한번 나눠 봤고요. 우리 교재로 넘어오시면은 괄호 1번이 직접 피해예요. 1번 동그라미에 기계적 외상 나와 있죠. 썼는데 또 있네요. 예, 밑줄 쳐 두시면 돼요. 자, 기계적 외상 밑줄 쳐놓으시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절지동물이 흡혈할 때 피부를 뚫잖아요. 피를 흡혈을 하려면, 뽑으려면 피부를 일단 뚫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생긴 상처를 의미하고요. 2번 동그라미 2차 감염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 상처에 균이 들어가는 거죠. 물린 상처에 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염증 일으키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한 거, 저는 이제 기계적 외상만 딱 얘기했는데 인체 기생하는 아주 끔찍한 경우도 있어요. 예, 3번 동그라미 인체 기생의 경우가 37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예, 너무 겁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드문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자, 기억 동그라미예요. 파리 유충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우리 파리 유충 뭐라 부르죠? 구더기예요. 구더기. 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얘가 위나 피부의 기생에다가 밑줄. 예, 그렇게 해서 구더기증을 유발한다. 그 옆에 구더기증 유발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얘는 좀 이제 끔찍한 경우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옴진드기라든가 모낭진드기, 모래벼룩에다가 괄호를 쳐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피부에 기생해요. 피부에 기생 밑줄. 그렇게 해서 옴이라든가 구진, 농포 이런 피부병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옴이라는 거 막 가려운 거 있잖아요. 도도도도독 뭐가 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재수 옴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라니까요. 약도 많이 없고 병원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 이런 옴이 옮으면 너무 괴로웠겠죠. 그런 경우고, 구진은 뭐냐면요. 고름은 없어요. 근데 5mm 이하로 작고 딱딱한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는 게 구진이고요. 농포는 화농으로 인해서 생긴 발진을 농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벼룩류, 진드기, 옴진드기 이런 애들은 피부 기생하면서 이런 피부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독성 물질이 주입되는 것도 이제 직접 피해예요. 동나방이겠죠. 동나방. 땡땡 뒤에 동나방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이 동나방 보시면은 이렇게 동모 해가지고 기다란 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피부에 이렇게 닿게 되면은 독성 물질이 주입되죠. 자, 뒤에 독성 물질이 주입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밖에 동나방 외에 진해, 벌, 전갈, 독거미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거미는 뭐 곤충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얘는 동물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곤충으로 치고 그 4개 쫙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또 5번 동그라미는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반응에서 나왔었죠. 자, 기억 동그라미에서요. 미세한 물질이 체내에 주입되거나 피부에 접촉에다가 괄호 이렇게 되면, 자, 빨간색 끝이죠. 면역학적인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다. 자, 어떤 것 등이 있냐면요. 니은 동그라미에서 진먼지 진드기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바퀴도 그렇게 일으킬 수 있고 깔따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밑줄. 빨간 글씨 3개의 동물 종류에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뭐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죠. 그 다음은 괄호 2번의 간접 피해입니다. 간접 피해. 크게 봐서 질병을 전파하는 것을 간접 피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바로 밑에 읽어볼게요. 절지동물이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인체 내에 주입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돼 있죠. 빨간 글씨에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를 인체 내에 주입. 자,
간접 피해 방법 중에서 1번 동그라미가 기계적 전파예요. 혹은 물리적 전파라고 부르는데요. 37회 때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기계적 전파다, 물리적 전파다 하는 거는 곤충 자체가 곤충의 주둥이나 그 입이죠. 발에다가 이 나쁜 것들을 부착시켜 가지고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병원체를 쉽게 예를 들면 주둥이나 발에 병원체를 탁 붙여가지고 이동해서 다른 데로 전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억 동그라미에 나와 있죠. 곤충에 의해 병원체를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거다. 자, 병원체를 다른 장소로 운반 밑줄 치는데 어디 붙여서요? 주둥이나 발에 붙여서. 자, 니은 동그라미 곤충의 체내에서 자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 병원체예요. 이런 경우에는 체내에서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 병원체, 빨간 글씨 역시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위생곤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파리, 가주성 바퀴 이런 것 등이 위생곤충입니다. 가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집에서만 서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주성 바퀴다 그럼 집에서 꼭 눌러붙어서 살고 있는 바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기계적 전파에 의한 질병 종류 한번 보시면요. 소화기성 질환이 가장 많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와 같은 것들 그리고 살모넬라증, 결핵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다가 쭉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보시면은 생물학적 전파가 나와 있습니다. 2번 동그라미 앞에 생물학적 전파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기계적 전파는 그냥 얘가 몸에 붙여가지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곤충들이. 근데 생물학적 전파는요. 곤충 체내에서 발육해요. 증식도 해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 생물학적 변화로 그 인체에 감염시키는 거예요. 얘가 좀 더 끔찍하죠. 단순 운반자가 아니라. 자, 땡땡 뒤에 밑줄을 쭉 긋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체내에서 발육이나 증식. 밑줄 쳐놓으시고요. 발육 동그라미, 증식 동그라미. 밑에 구분이 되어 있지만 발육만 하는 애들도 있고요. 증식만 하는 애들도 있고요. 발육과 증식을 동시에 하는 애들도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물학적 변화로 인체에 감염,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이제 그 구분이에요. 생물학적 전파의 구분 방법입니다. 자, 요 내용은 써두셨죠? 예. 지금 저희는 간접 피해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어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2번 동그라미 생물학적 전파에 왜 별표를 쳐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여기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 증식형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증식형이고 어떤 병들이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먼저 증식형은 37회 때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점에 증식,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병원체가 수적으로 증식한 후 전파. 자, 수적으로 증식한 후 전파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 발진티푸스, 발진열, 뇌염, 황열, 재규열, 뭐 댕기열 이런 것 등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매개가 되는 곤충을 불러드릴게요. 써두세요. 흑사병하고 페스트 우리 맨 앞에서 보셨죠? 뭐죠? 등줄 쥐의 쥐벼룩이었어요. 자, 흑사병, 페스트 거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쳐놓으시고 밑에다가 쥐벼룩 이런 식으로 써두세요. 흑사병과 페스트, 흑사병과 페스트 아니죠. 흑사병 또는 페스트라고 불리우는 이 병은 쥐벼룩에 의한 거고요. 그 다음 발진티푸스는 입니다. 즉 거기에 관련된 병원체가 이의 몸 안에서 수적으로 막 증식해가지고 걔가 우리를 딱 물면 예,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발진열은 벼룩이고요. 뇌염과 황열 두 개 같이 연결해 주세요. 얘는 목입니다. 재기열이고요. 댕기열도 목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의 발육형은요. 발육은 자라는 거잖아요. 얘는 증식은 안 해요. 병원체가. 그냥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발육만 하는 경우 밑줄 쳐두시고 사상충증, 여기 목이라고 좀 써주셨죠. 사상충증, 로아 사상충 등에 의한 건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밑줄 쳐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귿은 증식과 발육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점에서 증식과 발육을 함께 에다가 밑줄. 예, 말라리아가 그렇고요. 말라리아는
학질모기,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고 말씀드렸죠. 모기라고 써두시면 되겠고, 수면병은 채채파리예요. 근데 여기서 채채파리라고 나오면은 얘는 아프리카 수면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면병은 아프리카 수면병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수면병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수면병은 채채파리고요. 아메리카 수면병은 샤가스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샤가스병은 노린재가 매개가 되는 거예요. 노린재. 흡혈 노린재거든요. 트리아토민 노린재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우리나라엔 없어요. 그냥 아프리카 수면병은 채채파리, 그 다음 아메리카 수면병은 샤가스병이라고 하는데 노린재가 흡혈한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고, 이 수면병 채채파리의 경우에는요. 되게 생식 방법이 특이한 게 알을 낳은 후에 암컷의 그 자궁 안에서 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애벌레가 뿅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생식을 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리을 동그라미는 경란형인데요. 40회와 35회 때 출제가 됐죠. 경란의 란자가 에그, 난자예요, 난자. 자, 병원체 일부가 난소, 알 내에서 증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된 알에서 부화해서 다음 세대로 자동적으로 감염된다. 이런 내용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그런 그 감염병들, 질병들은 뭐가 있냐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있고요. 쯔쯔가무시병 혹은 얘는 이제 양춘병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건 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랑 로키산 홍반열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진드기가 매개 된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뒤에 양춘병하고 로키산 홍반열 쭉 밑줄을 쳐 놓으시고 얘네들은 얘네들도 진드기에 의한 거예요. 진드기. 로키산 홍반열도 진드기, 그 다음에 양춘병도 진드기. 그러니까 진드기와 관련된 건 거의 다 경란형이야.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양춘병하고 로키산 홍반열 이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미음은 배설형이에요. 곤충 배설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방법인데요. 발진 티푸스, 발진열, 그리고 이제 위에서 증식형으로 보셨던 페스트도 일부는 이렇게 배설형으로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숙주 보시기 전에 우리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 댕기열 한번 볼까요? 댕기열 나와 있으니까. 아까 댕기열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점 보시면 급성 감염병의 일종으로 모기가 옮기는 출혈열이다. 모기 하나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증상이 나와 있어요. 고열과 함께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나고 찢어질 듯하게 심한 고통을 느낀대요. 너무너무 아프겠죠. 예, 통증 아주 심하고, 자, 이집트 순모기라든가 흰줄 순모기가 매개가 된다. 모기는 모기인데 순모기들이 댕기열을 매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모기가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요. 예방하려면은 이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다 없애는 게 좋죠. 그 서식지를 없애는 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지 방법입니다. 예방 방법입니다. 우리 네 번째 줄에 밑줄을 쫙 그어 놓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와서 괄호 3번에 중간 숙주 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 동그라미 개벼룩 나와 있죠? 강아지한테도 병어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벼룩에 박스를 쳐놓으시고, 개벼룩은 개의 장내 기생충인, 자, 개조충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개조충, 축소조충, 외소조충의 중간 숙주가 됩니다. 자, 그 조충 세 가지 종류의 밑줄. 개벼룩이 조충들의 중간 숙주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2번 동그라미에서 사람이 개벼룩을 삼키면 끔찍하죠. 이거 뭐 의도적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그냥 입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삼켜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개벼룩이 조충들의 중간 숙주이기 때문에 얘가 내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생충에 감염되는 거죠. 예. 1번하고 2번하고 연결을 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 개나 가재, 갑각류들이죠. 거기다가도 박스를 해 놓으시고요. 폐흡충에다가 밑줄. 중간 숙주이다. 제2 중간 숙주죠. 이 중간 숙주의 자세한 내용들은요, 기생충을 하면서 살펴보셨어요. 예, 그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예, 기생충에서 봤던 거. 자, 물벼룩이에요. 물벼룩 하나 써놓으시고요. 오른쪽에 빈 여백 있잖아요. 날개. 물벼룩 써두시고 박스에 넣으시고요. 자, 물벼룩은 누구의 중간 숙주였죠?
유극악 구충하고 광절 열두 조충의 중간 숙주였습니다. 제1 중간 숙주였어요. 누구요? 유극악 구충, 그 다음에 광절 열두 조충. 광절 열두 그럼 되게 긴 촌충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충은 촌충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절 12개니까 매우 길구나. 긴 촌충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거기에 제1 중간 숙주이고요. 그 다음에 크릴새우까지 한 번 더 쓸게요. 5번째 동그라미 크릴새우. 크릴새우 하면은 바다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릴새우 제1 중간 숙주였어요. 누구의? 아니사키스의 제1 중간 숙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생충 때 다뤄보았던 중간 숙주까지 함께 보셨고요. 여기서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가 새로이 등장한 거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괄호 4번의 곤충 매개 질병입니다. 자꾸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봤다가 같은 것을 저렇게도 물어보죠. 자, 말라리아, 사상충, 댕기열, 그 다음에 황열, 일본뇌염까지 밑줄을 쭉 쳐주세요. 되셨죠? 일본 내용까지. 요 5가지는 모기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5개를 쭉 밑줄 쳐놓으시고 앞에다 모기라고 하나 써주세요. 계속 써놓고 읽어보시면서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말라리아, 사상충, 댕기열, 황열, 일본 내염은 모기. 그 다음에 페스트 나왔죠? 페스트는 뭐라고요? 쥐벼룩. 네. 그 다음 발진티푸스는 발진열은요. 얘도 벼룩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참호열하고 제기열 같이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얘는 이입니다. 이. 그 다음 수면병. 우리 여기서 수면병은 아프리카 수면병. 그럼 누구죠? 채채파리. 자, 쯔쯔가무시병하고 쯔쯔가무시병은 양충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로키산 홍반열은 진드기에 의한 거예요. 이제 하실만 하죠. 앞에 했던 거 또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다 표시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곤충을 매개로 해서 전파되는 질병이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째 네모 박스에 방제 방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제 방법 문제에서요.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영구적이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영구적이고 가장 완벽한 완벽한 방제 방법은 도대체 뭐니? 방제 방법은 이런 거란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죠? 환경을 정비하는 거예요. 환경 정비. 그거 하나 그 4번 네모박스 방제 방법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영구적이고 가장 완벽한 방제 방법은 환경 정비이다. 즉 지저분한 환경을 깔끔하게 해놓는 거예요. 매개 곤충이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도록 서식지를 없애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제 방법이라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괄호 1번에 방제의 의의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해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 밑줄 치겠습니다. 국민 보건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 이게 방제예요. 국민 보건상의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그 수준으로 해서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을 방제라고 한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해충 구제 또는 구제라고도 하고요. 쥐를 잡는 경우에는 구서라고 하죠. 자, 3번 동그라미 방제 방법 보시면은 물리적 방법이 있고요. 물리적의 동그라미. 그다음 화학적 방법이 또 있습니다. 화학적 동그라미. 화학적이란 말이 들어오면 뭔가 약품을 사용하는구나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 생물학적 방법이 또 있고요. 생물학적에다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통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적 역시 동그라미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열된 방법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물리적 방법이 나왔어요. 괄호 2번에 물리적 방법이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환경 관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 바로 그 환경 정비, 환경 관리예요. 자, 네모 박스 해주세요. 환경관리는 매개종의 번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최소화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2번째 줄에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병원체 간의 접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접촉을 감소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 환경 요인 또는 환경을 위생적으로 변경하는 방법까지 밑줄
그게 이제 관리이고 얘는 물리적 방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기억 보실게요. 매개종의 발생을 제거 감소시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항구적인 영구적인 뭐 비슷한 말이죠. 가장 이상적이고 항구적인 방제 방법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그 빨간 글씨 위에다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해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환경관리. 제가 또 환경정비라고 했다고 이렇게 관리하고 정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에 물리적 변경이 나와 있어요. 물리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매개가 되는 곤충들의 그걸 이제 한 단어로 해서 매개종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개종의 서식처를 제거하거나 발생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예. 서식처를 제거 밑줄 해 놓으시고 발생에 불리한 여건 조성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 변경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예를 한번 보시면 왼쪽 날개 알아두기에 자세히 쓰여져 있어요. 자, 물리적 변경을 이해해가지고 서식지 없애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지대를 매립하는 거예요. 뭐 원활한 배수가 일어나도록 하고 침수 지역을 개선시키고 뭐 물의 유속을 증대시키는 거죠. 안락거나 이러면 막 다 떠내려가게. 관계수로의 개선, 하수도 준설하고 잡풀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적 변경의 예입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면 되겠고 밑에 또 환경의 개선, 위생의 개선의 예에 나와 있고 트랩의 예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또 볼게요. 자, 2번 동그라미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환경위생의 개선 목표 해가지고 거기 부분에다가 박스를 쳐놓으세요. 환경위생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환경위생의 개선의 목표. 의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환경위생 개선의 목표. 좋아요.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 그 옆에 밑줄 칠게요. 사람과 매개종과 병원체의 접촉 빈도를 낮춰까지 밑줄. 자, 방제 효과를 높이는 걸 말해요. 기억 동그라미에 그래서 청결이 나왔고요. 니은 동그라미에 쓰레기 처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왼쪽 살짝 아까 알아두기 보셨던 거 두 번째 점 보시면은 방충망을 하고 모기장 쳐두고 그 다음에 뭐 퇴비장도 깨끗하게 개선시키는 게 환경위생의 개선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하시기 괜찮을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청결 쓰레기 처리는 굳이 밑줄 긋거나 하지 않을게요. 그 환경위생 개선의 목표에다가만 박스 쳐놓고 예 밑줄 그었습니다. 얘는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동그라미 트랩에다가 역시 박스 쳐놓으시고요. 트랩 덫이죠, 덫. 자, 그 옆에 종류나 설치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기억 동그라미 보시면 한정된 공간 내의 곤충 또는 쥐의 방제에 사용이 돼요. 만약에 들판에다가 트랩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한정된 공간 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가옥 내에 뭐 마당에다 한다거나 뭐 헛간에다가 한다거나 창고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공간 내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시고 곤충 동그라미, 쥐 동그라미. 예, 곤충이나 쥐 잡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트랩을 사용하는 거다. 자, 니은 동그라미에 수동적인 방제 방법이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수동적의 동그라미. 특히나 쥐 같은 경우에 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몫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표시를 해 놓으시고 다시 왼쪽 알아두기 트랩 맨 끝에 나와 있죠. 끈끈이 줄. 파리 잡는 거 이렇게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아서 이렇게 길게 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쥐틀, 쥐덫이죠. 파리통, 바퀴 트랩, 그 다음에 유문등, 살충등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유문등하고 살충등 비슷한 것 같죠. 유문등은 뭐냐면요. 유인된 벌레. 그거를 모터가 이렇게 막 돌아가요. 모터가 돌면서 팬이 돌아요. 그 모터가 돌아가는 팬으로 빨아들여서 포진망에 포획해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름철 되면은 모기나 이런 거 전선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예쁘장한 이렇게 통해서 무드등 분위기도 있어요. 하면서 조명도 이렇게 되면서 모기들이 이렇게 유인돼서 나중에 뭐 일주일 뒤 살펴보시면 뚜껑을 딱 열면 막 말라 죽은 모기들, 날벌레들 이런 거 있는 거. 요게 바로 유문등이에요. 이런 게 유문등이고요. 이게 일단 모터가 돌아가는 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아들여서
얘네들을 말려 죽인다. 그게 유문등이고요. 살충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름이나 이런 때 그 음식점이라든가 거리에도 있어요. 공원이나 이런 데도 푸르스름한 등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푸른빛 또는 그 등을 이렇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야행성인 곤충이 좋아하는 한 350 나노미터에서 370 나노미터 파장의 푸른 등이에요. 밖에 있는 거, 그 음식점이라든가 실외에 있는 거죠. 공원이나 이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전기로 파바박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막 가서 그러니까 밤에 켜놓잖아요. 이 살충등은 그러니까 그 파장 밑에 끌려가가지고 글로 쏙 들어가면 파지직 예, 그 전기 파리채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그게 살충등. 집에서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많이 광고하죠. 1+1으로도 막 하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팬이 돌아가지고 모터에 의해서 쫙 해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말려 죽이는 건 유문등. 그래서 조금 구분을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됐고요. 화학적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괄호 3번에 화학적 방법 한번 보시면 1번 동그라미 나와 있죠. 화학적 방법이라는 거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대상 해충을 방지하는 것이다. 저희가 예상한 게 맞았죠. 살충제 같은 거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대상 해충을 방지해 그 부분에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에서 살충제 이름 나왔죠. 살충제는 곤충을 죽이는 화학 물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 밑줄 쫙 해놓으시고요. 방제는요 대부분 이런 살충제에 의존하게 되죠. 뒷부분도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에 발육 억제제가 또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떤 그 곤충 발육 과정 중에서요. 유충 단계 성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유충. 호르몬 작용을 억제시키는 거죠. 자, 발육 억제제 밑줄 쳐놓으시고 그 옆에 유충 단계에서 성장을 억제에다가 밑줄. 그 중에서 어떻게 억제하냐?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예요. 호르몬 작용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자라게 하는 거죠. 성장 억제 밑에다가 호르몬 작용 억제라고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고, 자, 이 발육 억제제의 경우에는요, 환경 오염이 없고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꾸 살충제를 뿌리다 보면은 이 벌레들도 점차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그 용량으로는 잡을 수가 없게 되는데 내성이 생겨서요. 근데 이제 이 발육 억제제를 사용해서 호르몬 을 이용해가지고 호르몬 작용을 억제시킴으로써 이 벌레들이 크는 것을 성장하는 걸 억제하면 내성이 생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염도 없고 내성도 없고 좋습니다. 자, 기억 그 부분에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유동물하고 인간에게는 또 독성이 없어요. 왜냐? 그 부분이 이제 곤충의 호르몬하고 또 다르니까 독성이 없다라는 거 밑줄 쫙 쳐놓으시고 니은에 종류는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불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 우리 뭐 살펴봤죠? 살충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육 억제제 있었죠. 발육 억제제가 좋다고 막 설명을 방금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지금 불임제. 요거는 이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거니까 불임제는 자 생식세포를 공격해가지고요. 불임, 예, 자손 번식을 막는 거예요. 그런 화학 물질이고요. 이름에서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불임제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동그라미에 상대성을 유인하는 성페로몬이나 집합 페로몬을 사용하는 유인제가 있어요. 끌어들이는 거죠. 유인제에다 또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유인제 반대 개념은 기피제죠. 기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외 활동할 때 애를 그 상대 곤충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에 이렇게 뿌려두면 그게 싫어가지고 모기가 덤벼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인제, 기피제, 그다음 불임제, 발육억제제, 살충제 이런 것 등이 있다 해서 화학적 방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그 방제 방법 중에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까지 보셨고요. 생물학적 방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